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4명으로 추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포함 여부를 놓고 관심을 끌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제외됐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숙고해서 다음 주 최종 후보를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주요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4명으로 압축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군에 오른 인물들만큼이나 후보군에서 제외된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에서 제외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조직의 수장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법을 지킨다는 건 최소한이고 예. 법 그 이전에 있는 공정과 정의 이런 것들이 지켜졌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김학의 사건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김학의의 사건이 워낙 엄중한 사건이라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들은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최소한 어떤 설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받는 가장 불편한 점은 지금 이제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러 가면서 공수처에서 보내준 관용차를 타고 그 장소까지 올 때 서울중앙에 관련된 변호사의 차를 타고 왔다. 사실 그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관련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그걸 폄하해서 부를 수도 있는 두 단어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은 과연 총장의 자리에 올라갈 만큼 정말 자기 자신을 엄혹하게 고쳐 세웠느냐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1차, 2차 때도 이름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가장 사실 핫 이슈가 된 인물이었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검찰총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정하고 임명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일까? 어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는 검찰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어서 아니고 어떤 사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 권력에서 공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이 될 수 있는지 특정한 정치 이익, 특정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연관성을 완전히 의심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관건이 됐을 텐데요. 이성윤 중앙지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번 추천위원회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제외된 4명으로 추려진 상황에서 이 박범계 장관 심사숙고한 뒤에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를 제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숙고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워낙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장 제청 관련해 갖고 그러면 지금 좀 마음속에 정하신 후보는 있으신 건가요? 정했으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네. 혹시 주말간에 청와대랑 이제 상의를 하거나 그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건 어떻든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잘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청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애초에는 추천위 결론 나오면 곧바로 또 최종 후보를 제청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숙고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사실 청와대 인사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셨던 게 있는데 신영수하고 지금 박범계 장관이 이 직전 검찰 인사 때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의 인사는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어느 정도 정권을 가지고 확인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께서 한 분을 단수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단수 추천이 청와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박범계 장관의 숙고가 청와대의 숙고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 청와대와 박범계 장관이 이게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깊이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 그 네 분 중에 가장 좋은 그리고 검찰 개혁과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에 가장 합당한 분으로 선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 혹은 또 정치적 중립성의 어떤 기준을 두고 제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기준에 부합한 혹은 확률이 가장 높은 후보군이 있다면 어떤 인물들이 있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네 분 한번 살펴보면요. 예. 그리고 또 박범계 장관의 이제 발언이 또 달라진 부분도 봐야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전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분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예.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 개혁과 정치적 중립 두 가지 요소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국정 철학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전까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내정을 사실상 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후보군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네. 검찰 개혁의 국정 철학에 이제 맞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남관 지금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은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일부 이제 관련돼서 또 현재 정부와 또 법무부와 충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개혁의 동력이 약해지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색깔은 약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배성범 이제 공범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조국 수사를 지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결국은 이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개혁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일단은 배제되어 있는 구고검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은 이거는 그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를 더 우위에 둘 것인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달라질 것 같고요. 기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예. 박범계 장관이 연수한 기수와 또 김호수 전 차관이 연수한 기수가 좀 역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딱 더 드리면 예. 사실 지금 저희가 누가 검찰총장이 될 거냐에 대한 누구를 묻는 거잖아요. 사실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검찰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정치적으로 중립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색깔이라는 게 예. 표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검찰총장이 직을 할 것이냐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의지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공수처와 검찰관의 문제, 그다음에 또 경찰과의 검찰 간의 문제가 사실 민생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고 지금 공수처와 관계에서는 거학척결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칫 지금 나와 있는 논란의 결론은 정의 공백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누가 기소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기소를 해서 어떻게 유죄를 만들어 갈 거냐에 대한 양기관의 협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모든 걸 정말 탁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건 정말 똑똑한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네 분이 누가 되시더라도 이런 어떤 현안을 정말 탁월하게 해결하셔서 국민들에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뭐 법조계에서는 김호수 전 차관 혹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유력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기에는 뭐 검경 관계, 공수처 관계 이런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외에 구본선 광주고검장이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에도 유력한 후보군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사실 이게 인사판을 딱 움직일 때 한 사람은 점이에요. 근데 인사는 줄이거든요. 예. 줄을 떠나서 사실은 거물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7월에 5월에 이제 인사가 이루어질 때 이제 그 인사청문회가 마치는 게 5월 말 정도 될 거니까 하면 6월 초나 6월 중순 정도에 이제 중간 관리급 인사가 다 이루어질 건데 그때 어떻게 인사판을 움직일 거냐의 문제인 건데 20기가 검찰총장에 오면 나머지는 다 스테이. 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남관 차장은 뭐 안에서는 표가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러지만 24기가 딱 올라가는 순간 이승윤 지검장 23기거든요. 그럼 옷 벗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이건 하나의 어떤 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살핀다면 20기와 24기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인사판 전체를 놓고 보면 인사 어떤 주판을 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23기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뭐 배성범 고검장이나 뭐 구본선 고검장도 나쁘지 않다. 특히 구본선 뭐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활동도 했고 또 배성범 그 고검장도 뭐 약간 면대면에 접촉도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두 분, 저는 뭐 네 분 어떤 분이 되더라도 저 좋은데 뭐 이렇게 인사의 전체 판을 움직이는 걸 생각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기수는 23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면면들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숙고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나 싶긴 한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10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먼저 봐야 할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수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팀으로서는 관련된 증거들을 다 확보했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이제 기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그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기소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아까 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돼서 수사 네. 외압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이라는 를 앞서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못 이루어졌다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또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한 법치주의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소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 수사심의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은 그래도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결과 자체가 여론과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열흘 앞두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 또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사건이죠.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 손정민 씨가 결국 엿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25일 날 새벽 한 2시, 새벽 3시에서 5시쯤 이제 실종된 걸로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친구와 같이 있었다. 그리고 친구 휴대폰이 바뀌어 있었다. 사실 그런 어떤 정황으로 보면 뭐 한강변이라는 게 워낙 CCTV도 많고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돌아올 확률이 많지 않았을까, 살아 돌아올 확률이 많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결국 어제 이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프고 지금 이제 이 죽음이 그냥 자연사, 실족사인 죽음인지 아니면 사고사인 대한 죽음인지 지금 국가수와 같이 유족과 합의해서 부검을 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저희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부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앞서 설명을 드리면서 좀 엿새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발견된 게 이제 닷새 만에 발견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고요. 반포 한강공원 인근에서 발견하는 데까지 닷새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사망의 경위에 대해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단순한 실족사였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주변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반포시민공원이 굉장히 사람 통행도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또 수색도 나름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실 어떤 예단도 내려라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이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사고 혹은 사망이 발생했고 또 어떻게 왜 이렇게 찾는 게 늦어졌는지에 대해 가지고 수사당국과 관계당국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적어도 유가족들한테는 해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혹이 있거나 그 불비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지금 이초에 이 지금 사건 자체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게 된 이유가 아버지가 간절하게 찾았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제보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어떤 전단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예. 아직 그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까지 저도 기다렸었는데 예. 이제 약간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슬픈 일이 이제 예. 일어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논의들 중에 뭐 개인 구조사가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그 사체를 발견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하여튼간 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애타게 살아 돌아오시기를 바랬지만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부터는 왜 이 사망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일어났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숨진 채 발견된 이후에 그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 뒤통수 쪽에 그 상처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 때문에 부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유족들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밝혀지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 상처 자체가 이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처였는지
혹은 이제 상처 자체가 이제 혹은 입수 물에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이전에 발생한 걸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상처를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이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이제 유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너무 슬픔은 당연하겠지만 확인했으면 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를 꼭 밝히고 싶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부검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시간대의 과정들의 목격자 여러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여러 제보 중에서 또 신빙성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경우와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혹여라도 만약 이것이 누군가의 위법한 범죄 행위로 인해서 밝혀진 거라면 범인을 잡는 것 또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검과 정황을 통해서 꼭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일은 이렇게 명백한 경위를 좀 밝히면서 또 유족들을 좀 위로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삼성그룹 일가가 어제 상속세 납부 기한에 맞춰서 이건희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의 분할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마무리된 분할 내용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예.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상속세에 대한 문제, 아마 삼성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사실 대기업에서 유언을 하지 않고 법정 상속분으로 가는 건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사실 우리가 법정 상속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 아무런 유언이 없을 때 그 부인이 1.5를 가져가고 네. 그다음 직계 비속이 1대 1대 1 이렇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 모든 비율을 1.5대 1대 1대 1로 가면 이걸 분수로 환산하면 9분의 3대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이렇게 가져가는 그냥 법정 상속분으로 가져갔다는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첫 번째 인상 깊었고 두 번째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만 홍라희 여사가 이제 그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포기를 하면 다음 이제 직계 비속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50%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상 삼성생명의 지배가 굉장히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속세도 굉장히 아마 이재용 부회장 혼자 삼성전자를 다 가져갔으면 엄청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세상에서 볼 때 가장 문제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화합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어떤 묘안이었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과정들을? 네, 뭐 다른 방식이 불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실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예. 가장 앞서서 발생했던 거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사건, 무려 이제 거의 20년 전 일이기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를 승계한다라는 그런 계획들이나 내용들은 이미 삼성그룹에서 이미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제 존재가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제 현 시점에서 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질 거는 사실은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이 상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와 관련돼서 세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는 건데 현재로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지배권,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 행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지배권을 조금 몇 프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 세무적인 부담을 많이 주면서 할 필요성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장 디폴트라고 할 수 있는 법정 상속분으로 됐고 다만 이 지배권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핵심 연결고리로서 삼성생명에 관한 부분들만 이렇게 정리가 됐다. 즉 기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한 모든 작업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정 상속분과 이외에 움직이는 부분들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마무리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 짧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에 사면론도 계속 나오고 있고 가석방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 법률 판결 선고 그리고 형 집행 이 자체가 정당하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이제 사회적 영향력만으로 바로 이제 사면론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특히나 기존의 판결 선고 확정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사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죄, 죄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용서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가져갈 것인지도 좀 분명하게 정립한 상태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보통 우리가 사건을 처리할 때 한 사건에 대한 공정과 정의는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사건은 3건이나 돼요. 지금 하나 확정 판결이 났는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사면과 가석방의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예. 지금 삼바 사건은 지금 한참 열띠게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또 하나 뭐 불미스러운 프로포폴 관련된 것도 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기소가 될지 안 될지 하나는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사면이 되거나 가석방이 되면 뒤에 있는 사건이 굉장히 뭉개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건 가장 큰 사건 사면했는데 그럼 이 사건 갖고 다시 실형해서 다시 그 수감 생활을 시킬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면 저는 지금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사면 가능할 수 있다. 가석방 분명히 3분의 1이고 지금 나와 있는 법무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5% 룰을 조금 더 완화시킨다면 재범 위험성은 없죠. 그러면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난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도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사건들을 다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지 이 사건 하나 갖고 사면하자라는 논의는 좀 시기상조지 않느냐. 그래 전체적인 사건을 좀 열어놓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건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석방도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는 내용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가석방 심사 기준. 네. 이런 부분에서 혹시 뭐 여러 가능성을 봤을 때 변호사님께서는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분석들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요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언젠가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것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법률적인 제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있을 걸로 보이고요. 뭐 꼭 그것 때문에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거나 변화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고려들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예. 아마 지금 뭐 좋든 싫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현기를 다 채우고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승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나머지 사건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을 이유로 해가지고 사면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법치 체계 전체, 특히나 기존의 사건들이나 모든 체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주요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